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4-1 역사에서의 인간관계 143페이지입니다. 냄비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 끓어 넘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대답을 요구한다면 아마 우유에는 끓어 넘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과학자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는 생각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거나 심지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의 답을 얻는 선에서 적당히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 역시 틀림없는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라면 자신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역사 가임을 자처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역사 공부는 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난번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며 어떤 대답을 원하는 한 그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즉, 위대한 역사가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위대한 사상가라는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또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라는 의미를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의 아버지 또는 역사의 시조로 통하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작 첫머리에 집필 목적이 그리스인과 야만인들의 행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의 원인을 명백히 찾아내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헤로도토스의 뒤를 이은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데스조차 인간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18세기 현대적인 역사 서술의 기초가 잡혀가기 시작했을 무렵 몽테스키웨는 로마인의 위대성과 흥망성쇠의 원인에 관한 고찰에서 모든 왕조에 작용하여 왕조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무너뜨리는 데는 도덕적이라든 물질적이든 총체적 원인이 있고 또 모든 사건은 이런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원리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이 같은 관념을 발전시켜 일반화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결과는 맹목적인 운명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간은 특별히 환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행동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일정한 법칙이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간 역사가와 역사 철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여 인류의 과거 경험을 조직화하려는 시도에 몰두했습니다. 원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때로는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때로는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되다가 때로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또 때로는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짜임새에 있는 연결고리로 가지런히 정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학설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백과사전에 실린 역사라는 항목에서 만일 옥수수와 야하르테스 근처에서 여러 야만족의 흥망성쇠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 사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지난번 강연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역사적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라는 단어조차 유행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철학적 모호성 때문인데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결정론과의 연관성을 상기시킨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여기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논할 때 원인이란 단어 대신 설명, 해석, 상황 논리, 사건의 내적 논리라는 단어나 문구를 씁니다. 사건의 내적 논리라는 말은 영국의 법학자인 알버트 다이시에게서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접근법에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조명하는 인과적 접근법을 배척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기능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 접근법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게 마련이므로 우리는 왜? 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원인을 그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면서 역사적 원인을 독자적인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방법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지만 이 강연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다양한 원인의 차이점보다는 모든 종류의 원인의 공통된 점을 강조하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원인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므로 이같이 특별한 구별은 무시해 버리기로 하겠습니다. 역사가가 부득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경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원인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가가 접근한 첫 번째 특징은 보통 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샬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한 가지 원인의 작용만을 중시하여 이 원인이 뒤섞여 있는 그 밖의 다른 원인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17년에 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단 한 가지 원인만을 든 수험생이 있다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는 수많은 원인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만일 역사가가 볼셰비키 혁명의 원인을 고찰해야 할 입장이라면 그는 러시아의 거듭된 군사적 패배와 전쟁의 부담으로 붕괴된 러시아 경제, 볼셰비키 당원들의 고면선전, 차르 정부가 실패한 농업 문제, 거듭 착취를 당한 가난한 노동자들이 페테부르크의 각종 공장지대에 몰려들었던 사실, 내내는 뚜렷한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대 진영, 상대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이 장기적인 것이든 단기적인 것이든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개인적인 원인들을 가리지 않고 늘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나열하는 방식은 역사가들의 두 번째 접근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문제에 답하는 수험생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원인을 10가지 정도 일일이 거론하는 것으로 시험을 끝낸다면 그 학생은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을지는 몰라도 1등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채점관들의 중평을 듣게 되겠지요. 진정한 역사가라면 자신이 직접 수집한 각종 원인들의 목록을 두고 그 수를 줄이려는 전문가적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즉, 이 원인들을 체계 있게 정리하거나 각종 원인들의 상호관계를 결정할 만한 어떤 계보를 설정할 것입니다. 만일 역사가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활용하자면 결국에 가서는 혹은 궁극적으로 어떤 원인과 어떤 범죄의 원인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모든 원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최우선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제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역사가가 어떤 원인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그가 어떤 역사가인지 결정됩니다. 기본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원인으로 야만족과 종교의 승리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휘그 역사가들은 영국의 힘과 번영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한 것은 입헌적 자유 원리가 구체화된 정치 제도의 발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나 19세기 영국의 역사가들은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대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적 원인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관한 모든 논의는 어떤 원인을 우위에 놓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맴돌게 마련입니다. 지난번 강연에서 이용했던 책에서 앙리 푸엥칼에는 과학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향하여 그리고 통일성과 단순성을 향하여 동시에 전진하는 것이며 이중적이며 분명히 모순적인 이 과정이야말로 지식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역사가는 왜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점점 더 많이 축적해 갑니다. 최근에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법제사의 분화 발전에 의해 우리들의 답변의 가지수와 폭은 놀라울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정치사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라든가 심리학과 통계학의 새로운 기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에서의 모든 전진은 최초에 관찰된 조잡한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원인과 결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화하도록 그리고 관련성이 인정된 원인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버틀런드 러셀의 이 말은 역사학의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역사가에게는 과거를 이해하려는 충동이 있는 법이므로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해답의 다양성을 단순화하고 어떤 답은 다른 답에 종속시켜야 하며 다양한 사건의 혼돈 속에 혹은 특수한 각종 원인의 혼돈 속에서 질서와 통일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 하나의 법칙, 하나의 요소, 먼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거룩한 사건이라든가 헨리 애덤스가 꿈꿨던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를 단번에 채워줄 어떤 위대한 일반화와 같은 말은 오늘날에는 오래된 농담으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가는 언제나 원인의 다양성과 단순화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이중의 과정을 통해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내키지는 않지만은 이쯤에서 방향을 바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매력적인 함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사에서의 필연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위 해겔의 관계로 불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에서의 우연인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함정이 생겨난 내력을 간단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카를 포퍼는 교수는 1930년대 빈에서 과학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비중이 있는 책을 출간했는데 최근 이 책은 과학적 탐구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영역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좀 더 대중적인 성경의 책을 두 권 출판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과 역사주의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쓰인 이 책들은 해겔에 대한 반발과 1930년대 영국 자익의 지적 풍조였던 조금 천박한 마르크스의 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강렬한 영향을 받아 집필된 것들입니다. 아시겠지만 포펠은 해겔을 플라톤과 더불어 나치즘의 정신적 모태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해겔 및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역사 철학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을 역사주의라는 거친 명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1954년 아이자이어 벌린경은 역사적 불가피성에 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플라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옥스퍼드 대학을 지탱해온 오랜 정신적 지주에 대한 존경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퍼와 비슷한 비난을 하면서 포퍼에게서 볼 수 없었던 논의를 펼쳤습니다. 즉 해겔과 마르크스의 이른바 역사주의라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인과적인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그 결과 칼을 대지하나 나폴레옹, 스탈린과 같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단죄해야 하는 역사가의 당연한 의무로부터 역사가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밖의 다른 점에서는 포퍼 교수와 별로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아이자이어 벌린 경은 개인적으로 인기도 있지만 저서 또한 널리 읽히는 저술가가 아닙니까? 지난 5, 6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한정에서 예로 들면 역사에 관한 논문을 한 편이라도 썼거나 역사책에 진지한 논평 같은 걸 한마디라도 쓴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결정론을 잘 아는 듯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며 역사에서의 우연의 역할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비난했습니다. 아이자이어의 벌린 경에게 제자들의 책임까지 묻는다면 조금 지나친 일이겠지요. 아이자이어 벌린 경은 난센스를 말할 때조차 너무나 매력이 넘치고 말도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참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같이 중언부언하는 데다 매력도 없으니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의 이야기는 그리 새로울 곳이 없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찰스 킹슬리는 왕립 강좌를 담당하는 영국의 근대사 교수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어쩌면 헤겔을 읽은 적도 없고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1860년의 취임 강연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역사에는 불가피한 연속이 있을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킹슬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포퍼 교수와 아이자이어 벌린 경은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린 말에게 책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겠지요. 이 혼란을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인내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결정론부터 먼저 다룰 계획인데 결정론에 대한 정의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이 없다면 결정론이라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 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 중에 어느 것이 다르지 않다면 어떠한 것도 다르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결정론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가 원인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면 그런 인간은 지난번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 밖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 포퍼 교수의 주장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그릇된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으며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공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의 한 전제 조건입니다. 카프카 소설의 몽환적 성격은 그 어떤 사건도 무한한 명백한 원인 혹은 확인될 수 있는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인간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붕괴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이란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또한 그 원인 중 대부분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행동 지침으로 삼을 만한 과거와 현재에 관한 합당한 모습을 마음속에 형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는 신의 의지로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자연과학자의 작업에 반대했습니다. 아이자이어 벌린 경이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서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사고방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과학이 이런 종류의 반대를 받고 있던 당시의 자연과학의 발전 단계와 동일한 발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종종
스미스와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마 날씨나 대학생활 등에 대해 상냥하긴 하지만 별 의미 없는 말로 스미스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스미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드럽지만 별 의미 없는 말로 인사에 응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미스가 보통 때처럼 여러분의 인사를 받는 대신 여러분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거친 욕설을 퍼붓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란 표정을 짓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이거야말로 스미스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확실한 증거군이라거나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한 스미스, 하나님이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어라든가 불쌍한 스미스, 마누라와 또 싸웠나 보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미스의 그런 행동에는 분명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스미스의 근거 없어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진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아이자이어 벌링경의 분노를 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아이자이어 벌린경의 말대로라면 여러분은 스미스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전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셈이 되었으며 결국에 가서는 스미스를 비열한 인간이라고 비난해야 할 여러분의 의무를 게을리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식의 견해를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결정론인가 도덕적 책임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력에 대한 논리적인 딜레마는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는 자유롭고 어떤 행위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자유롭기도 하고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의 문제로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미스의 행동에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외부의 강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적 강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 만큼 스미스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인격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생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스미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실천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미스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미스의 행동에는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도덕적 책임은 서로 다른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에도 범죄학 연구소와 강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분들일지라도 범죄에는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가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역사가도 보통 사람들처럼 인간의 행동에는 원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제가 없었다면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가의 특수한 기능입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서 결정된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가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유의지에서 나온 행동은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가설을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또 불가피성이라는 문제도 역사가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역사가도 때로는 과장된 단어를 써서 어떤 사건이 불가피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요인의 결합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기대하도록 만들 만큼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쓴 역사책에 대한 이런 내용을 쓴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았지만 저 역시 이 말을 쓰지 않았다는 완전 무결한 증명서를 내밀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 1917년의 혁명 후에 볼셰비키와 그리스 종교회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썼던 대목을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라고 쓰는 편이 나았을 테지만 이런 식으로 고치면 지나치게 현학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경로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른 경로 대신 왜 그런 특정한 코스를 선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선행되는 원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역사상에서 불가피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역사가로서 저는 필연적이나 불가피한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심지어는 면할 방법이 없는 등등의 말을 쓰지 않고도 작업을 진행시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좀 더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말은 시인이나 형이상학자들에게 맡겨놓기로 합시다. 이 같은 불가피성에 대한 비난은 매우 무익하고 무의미하기 짝이 없지만 요즘 들어 비난하려는 기세가 더욱 거세지므로 그 배후의 숨은 동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의 출처는 사상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면을 중시하는 성질이 있는 만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가상학파쯤으로 불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현대사에만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 일입니다만 바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은 불가피했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의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준비한 취지가 매우 진지했다는 것은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미 전쟁은 불가피했는가? 라는 강연의 포스터를 들여다 본다면 여러분은 무슨 농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노르만디의 정복이라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하여 쓸 때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글을 쓰며 또한 무엇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듯한 태도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를 결정론자라고 비난한다든지 정복자의 윌리엄 왕이나 미국의 반도들이 패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역사가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가로서 유일하고도 타당한 방법이지만 17세기 러시아 혁명에 대하여 서술한다면 비평가들로부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으로 묘사했다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사실의 검토를 게으리했다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표토르 스톨리펜이 농업계획을 완성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러시아가 참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마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알렉산도로 케렌스키 정부가 혁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볼셰비키가 아니라 멘셰비키나 사회혁명당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화제로 삼아 즐기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결정론과 무관한 것입니다. 결정론자라면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미 원인부터 달랐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정은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1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